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에 숨겨진 진실 다 파헤쳐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안녕하세요. 전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변영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휴방이었잖아요. 예, 뭐 네. 잘 쉬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 시청자분들의 이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가 또 새 단장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는 나우제주 TV와 함께하면서 또 TV 채널로도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을 텐데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제 오늘 오후장 정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모두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을 알렸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우려로 인해서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 다행히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증시도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았는데 오늘 흐름을 보니까 다소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긴 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오늘 빨간불 켜면서 좀 시작을 좀 잘 했는데 그랬죠. 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일단은 뭐 약보합 내지 강보합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루가 어마어마하게 한 2%대, 3%대, 2%대 빠지고 네, 다음날 반등하고 또 빠지고 반등하고 이런 흐름 좀 보여줬다가 네,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좀 다소 수급이 좀 안정적인 좀 흐름을 좀 가져왔는데 목요일, 금요일이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좀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시작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어떤 우리 증시의 어떤 변동성 흐름을 좀 보면 네. 월요일장에도 좀 급락이 좀 나와야 되는 그림인데 원래는요? 오히려 오늘은 좀 주가가 좀 나름의 견고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잠깐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더라도 네, 자 오전장은 오늘 산뜻하게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항상 저희가 강조드렸던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이 주가 기준을 보면 네, 자 전에 같은 경우는 시그널이 한 이랬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오전장에서 조금 더 탄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장세는 오후장 들어와서 조금 상승 하락하면서 약간 흐름 가져가는데 자 추세선상에서는 일단은 뭐 그렇게 급락 나올 수 있는 시그널 구간은 아니고 네, 오늘은 조금 다소 좀 지루한 조정 장세의 흐름이 좀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오히려 흐름이 더 좋아요. 어, 자 지금 오늘 이런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보더라도 네, 자 시그널 자체는 코스피보다 좀 더 견고한데 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도 코스닥이 좀 더 좋았습니다. 이유는 네, 자 지금 기업들이 감사 보고서를 이제 속속 제출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올해는 특수한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들이요 네, 2020년도부터 이 사업연대 좀 적용되는 상법이 좀 개정됐어요. 아하, 이게 뭐냐면 그렇군요. 네, 자 자본시장법에서는 12월 말에 결산법인들은 90일 종료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라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네, 그 시점은 3월 31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법은 뭐냐면 네, 주주총회 2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도 주고 그다음에 사업보고서도 같이 주주들한테 소집 통지해라라고 상법이 바뀌었는데 네, 자 기업들이 사실은 감사도 받아야 되고 사업보고서 내려면 이 보고서도 작성하는 게 일정이 좀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장법인의 예외 규정을 좀 둔 것 중에 하나가 네, 주주총회일 일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면 네, 자 소집통지서에 준하는 이 상법 위반 사항에서는 좀 면제되는 그런 어떤 법령이 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네,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반드시 모든 기업들이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관점에서 자 이제 3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부터는 네, 조금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좀 더 회복되지 않겠는가 네. 자 추세가 조금 더 전환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이 되는 장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좀 다소 조정폭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장세 속에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조금 흐름을 달리하고 있죠. 그런데 코스닥이 더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네,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이후에 투심이 회복되는 것과 아울러서 투자 전략 세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다음은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 쿠팡 이번에 나스닥 상장 성공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 바람을 불어
불어일으켰는데 이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들도 역시 이제는 너도 나도 이제 해외 상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요, 특히 마켓컬리 같은 경우가 이 해외 상장 가능성을 좀 강하게 열어두고 있고 또 핑크퐁으로 알려졌죠. 스마트 스터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게임으로도 유명한 이 크래프톤이 지금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해외 상장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설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아무래도요 이 해외에서의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어떤 뭐 경영권 방어라든지 그리고 네. 뭐 투자 자금 조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외국 증시에 상장을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받는 거냐? 그 우리 증시에 상장하게 되면 뭐 투자자에 투자 안 하는 거냐? 네. 지금 이게 맞아요. 어불성설인데 뭐냐면요. 네. 자, 이거는 외투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IPO 단계에서 이 주주의 구성에 따른 어떤 이해관계적 측면입니다. 네. 자, 쿠팡 같은 경우는 2대 주주, 3대 주주가 모두 외국계예요. 어. 자, 소프트뱅크의 이제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었고, 그다음에 상당수 자금이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아랍계 투신 자금이 좀 들어와 있었죠. 그렇죠. 자, 이제 어떤 이해관계적 측면에서는 네. 국내 상장보다는 어떤 글로벌 상장이 그들의 이해관계에서 좀 더 맞았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는 자,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네. 자, 주식회사의 상법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거는 주식 한 주당 의결권은 한 개예요. 자,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100개입니다. 네. 1000주 갖고 있으면 1000주고. 다만 예외되는 것들은 이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네. 회사의 이름으로 된 회사 소유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데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의결권 한 주당 한 주의 의결권 갖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경우에 신규적인 어떤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키워온 그런 어떤 이 IPO 당시에 이제 회사들이 네. 지분율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물론 IPO 회사에서 좀 근무를 해봤지만 네. 자, 회사의 기술력은 월등한데 돈이 없는 거야.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투자를 받게 되고 투자 배수율을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해주다 보니까 네. 경영권자가 쥐고 있는 이 구주 물량도 다 싸게 팔아야 되고 신주도 낮은 가격에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뭐 30%까지 어. 쪼그라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상장을 하면 네. 사실 어떤 지분적인 어떤 차이 가치보다는 또 네. 보유예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확실하게 회사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어렵게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불안한 네. 그런 이 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은 좀 달라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네. 이 차등 의결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이요. 예, 이게 뭐냐면 오. 자, 창업주나 네. 자, 회사 이 설립에 공로가 이제 기여된 자에 대해서 네. 의결권을 좀 달리 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한 주당 한 개인데 그러게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건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한 주에 하나예요. 그런데 클래스 B의 규정을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 네. 한 주당 29주를 갖습니다. 어. 즉, 한 2% 정도만 가져도 네. 50%가 넘는 회사의 지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차등 의결권 제도가 창업주나 회사의 어떤 이 폭풍적인 어떤 성장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기술주 관련된 회사들의 이 이점에서는 네. 아무래도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서 경영권을 좀 방어하고 안정된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네. 회사를 키우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이해관계적 측면 때문에 미국 증시 가는 거지. 네. 자, 미국으로 간다고 해서 막대한 자금이 몰리고 국내로 가면 몰리지 않고의 개념은 아니다. 네. 물론 어떤 이 업종, 어떤 아이템에 따라서 해외 증시에서 뭐 초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죠. 네. 그런데 무분별하게 미국으로만 간다고 해서 반드시 다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자, 뭐 한 가지 예가 있죠. 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 크래프톤에서 이제 만든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좀 끌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점적으로 좀 맞죠. 네. 자, 해외 시장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외국 증시 상장한다든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베이스로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네. 그래도 이해관계적 측면이 국내에서의 어떤 신뢰성 관점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상장 기업들의 이 뉴욕 증시로 이동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적 관점이다라는 점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본격적으로 수상한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바로 주목해봐야 할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상한 공시 특집편, 바로 바이넥스에 이어서요. 오늘도 특집편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메디톡스 종목입니다. 이 메디톡스 2008년도에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얼굴 피부의 주름 완화 성분인 보툴리눔 톡신제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고 이 주력 제품 브랜드는 메디톡신입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는 메디톡스 코리아 등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소재 회사까지 모두 5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실적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12일에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전년 대비 31.6%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 결국에는 적자 전환을 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이 회사 측에서는 이 영업 실적과 관련해서 회사 주요 품목에 대한 식약처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감소하게 됐고 또 국내 식약처 품목 허가 취소뿐만 아니라 판매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과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죠. 이 ITC와의 그런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소송 비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마이너스 37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9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실적은 상당히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액도 감소를 하게 됐어요. 이 수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38억 원에 불과를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1%가 감소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 수출 관련해서는 중국 수출이 좀 크게 감소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톡신 제재가 전부 이 품목 허가 취소 및 그리고 취소 결정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 영업의 비용, 어떤 소송 비용 등으로도 165억 원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저희 특집 종목으로 뽑아본 이 메디톡스 관련해서 좀 실적이 좋지가 않은데요, 대표님. 네, 그렇죠. 네, 어떤 걸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메디톡스가 뭐 작년 하반기부터 네. 조금 좋지 않았던 소송들 사건들이 좀 있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월도 뭐 좀 큰 이슈가 있었는데 네. 자, 먼저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시 볼게요. 네. 자, 회사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보고를 했습니다. 자, 매출액은 직전 사업년도에 2,509억 원에 31.6% 감소한 1,408억 원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네. 작년에는 한 256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네. 올해는 3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네. 자, 단기 순이익도 작년은 255억 원의 이 순이익을 좀 냈는데 올해는 290억 원의 순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네. 자, 실적이 모두 적자 전환됐습니다. 그렇죠. 자, 회사의 주요 품목에 대한 식품의약안전처에 품목 허가 취소에 따른 매출이 감소했고 네. 그다음에 이 식약처 품목 허가 취소 및 판매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이 소송 비용들이 좀 증가됐고 네. 그다음에 미국 ITC에서 이 대웅제약과 네. 국제무역위원회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된 이 소송이 서로 뭐 공방을 좀 오랫동안 그랬죠. 펼치면서 네. 자,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돈입니다. 다 돈이다. 자, 변호사 비용 줘야 되죠. 뭐 관련된 사건 비용, 체류 비용, 그다음에 이 법무 관련된 이 인력에 또 투입돼서 네. 또 소명자로 내야죠. 자, 회사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소송하기 바빠서 소송하는데 비용을 많이 쓴 거예요. 자, 어찌 됐던 거네. 네.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을 좀 초래를 했는데 네. 작년 하반기에 내외경제TV에서 제가 메디톡스가 톡신주에 대해서 잠깐 좀 볼게요. 네. 자, 뭐 이 내용을 봐야죠.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처분 통지인데 당시에 메디톡스에서 작년 이제 하반기였습니다. 네. 자, 메디톡신주 50단위, 150단위, 200단위에 대해서 의약품 팔지 마라.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그다음에 5품목에 대해서는 회수해라. 최종 결정이 냈습니다. 네. 자, 뭐였냐면 자, 메디톡스가 톡신주 150, 200, 그다음에 50단위의 이 톡신 제제를 외국에 이제 판매를 했는데 네. 국가 식약처에 이제 승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되면서 최초의 이 판매 업무 정지 기간을 6개월인가 제가 이제 3개월간 처분 정지를 이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회사가 이제 항소를 하면서 일단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습니다. 즉 판매는 계속 할 수 있게 이 정지 처분이 조금 이 효력 정지가 좀 돼 있는 네. 그런 상태였고 네. 자 11월 16일 날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은 자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간 뭐 한 1개월간 판매가 금지가 된 겁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네. 톡신 제제가 지금 뭐 어찌됐든 해외 수출이 안 되다 보면 매출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고 그렇죠. 당시 최초 공시에서는 25%의 매출액이 감소되는 요인을 좀 봤는데 실질적인 어떤 뚜껑을 좀 더 열어보니 네. 31%, 그냥 25%보다 다소 더 많은 이 매출 감소 요인이 있었고 이에 따른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을 좀 초래한 그런 네. 흐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메디톡스가 최근에 2월이었죠. 네. 자 미국 에보로스사와 이 ITC에서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웅제약과 합의를 한 건데, 네. 자 2년간 3,500만 달러를 자 분할해서 좀 지급받는 걸로 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00억 원 가량의 이제 합의금이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회수가 된다면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네. 자 기술 의존료가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영업이익의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자 단기 실적적인 어떤 이 추이는 네. 2020년도에 크게 감소했지만 2021년도에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이 메디톡스 앞으로의 어떤 상승 가능성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실적 개선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면 이 투자 대응 전략을 꼽아주신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메디톡스 네. 자체에서는 뭐 작년에도 제가 이 톡신주의 어떤 제재 수출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 악재인 부분은 맞지만 메디톡스의 이 기술력은 독보적이다. 독보적이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 수출량으로 따지면 이 기업 품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의 어떤 매출 감소 요인이 저는 4분기에 좀 예상은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4분기에 톡신 제재 수출 금액이 38억 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 허가 취소에 대한 어떤 영향이 네. 좀 반영이 됐는데 자 증권가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요? 자 톡신 제재 수출 품목이 이제 2월 기점으로 해서 네. 올 2분기 이제 반기죠. 자 오늘 상반기부터는 톡신 제재에 뭐 이 톡신 단위 150, 200 단위가 최근에 국가 승인 또 받았고요. 네. 그 이제 수출이 좀 재개가 될 텐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3,500만 달러의 분할 매수 대금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었죠. 자 네. 합의금이 들어오죠. 합의금인데 있죠. 네. 자 기술 이전료 명목의 합의금이 네. 들어온다면 현재의 이 실적적인 어떤 측면, 네. 영업이익 그다음에 단기순이익으로서의 어떤 전환 가능성. 올해는 상반기 안에 흑자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시장의 예측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자 메디톡스는 우리가 이 실적적인 어떤 측면에서 저점 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네. 잠깐 좀 차트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회사의 뭐 작년부터 참 이게 난감했는데 자 보시죠. 자 요 구간이에요. 네. 자 이미 이 구간도 자 품목 허가 취소에 따른 영향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됐군요. 자 반영이 된 건데 네. 자 문제는 뭐냐? 네. 그리고 나서 대웅제약과의 ITC 소송전에서 공방이 있었죠. 네. 자 불확실성은 계속 대두가 되면서 저점을 좀 깼습니다.
자, 17만 원대를 이탈했고요. 그다음에 단단하게 형성된 이 박스권 내에서 13만 8천 원대를 또 이탈하면서 일봉상은 한 12만 원대, 네. 한 12만 원대까지 좀 깨는. 어. 자, 일봉상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왔는데, 네. 자, 요 구간은요. 네. 적극적인 매수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톡신주의 어떤 4사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거 알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시약처에서 1개월간 네. 품목 물건 팔지 마라. 명령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망하는 회사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네. 아니다. 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시장의 점유율, 네. 기술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자, 단기에 악재가 있고 단기에 비를 맞았던 바이넥스의 경우에도 제가 예를 잘 들었죠. 그렇죠. 자, 당장의 회사의 네. 어떤 매출 요인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네. 장기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점에 하나의 뭐 이 해프닝에 좀 불과한 거예요. 네. 다시 갭을 메꿔서 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메디톡스는 이런 관점에서 올 상반기에 실적의 어떤 변화, 네. 추세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으로 전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관점으로 저점 시 이제 매수 공략인데, 네. 자, 매수 타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7만 원, 17만 6천 원, 네. 17만 6천 원이 최근 이 1차 지지선은 좀 보여지는데, 네. 자, 이 17만 6천 원대를 이탈한다면 네. 적극적인 어떤 매수 구간으로 보여지는 구간이 네. 바로 이 구간이에요. 자, 14만 원에서 17만 6천 원 요 구간에서는 네.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봐도 무방하다. 네. 그리고 그럼 지금은 사면 괜찮습니까? 뭐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네. 실적적인 어떤 추이. 근데 유동성 장세에서 주가가 밀리는 부분에 따른 흐름 현상, 익절 대응을 해야 되고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네. 자, 지지선 관점에서는 17만, 18만 원대가 이탈이 된다면 조금씩 모아가는. 자, 다시 말씀드렸어요. 네. 18만 원이 이탈되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고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는 한 24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는 실적 성장에 따라서 무난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는 회사의 신규 실적이 완화되는 구간에서는 뭐 전고가인 45만 원까지 뭐 증권가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기간에 뭐 애널 보고서를 다 100을 신뢰하면 뭐 다 부자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24만 원에서 좋습니다. 25만 원까지는 실적 컨센서스 상회할 경우에 네. 도달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코멘트 들으면서 네. 이 매수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수상항공시 특집 종목이죠. 이제 메디톡스 역시나 이 앞으로의 실적 전환이 아주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목표가는 24만 원에서 25만 원. 물론 보수적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이제 매수 타점도 지정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18만 원 선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 이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 가시는 분할 매수 전략 취해 가시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좀 수상항공시 종목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또 저희 특집으로 다뤄주셨던 네. 바이넥스였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지금 상당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특집 종목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동아화성입니다. 이 동아화성은요, 200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현재 그 주력 사업으로는 자동차, 그리고 드럼 세탁기용 고무 부품, 그리고 가전용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드럼 세탁기 도어의 누수 방지 고무 제품인 도어 가스켓을 좀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고무 소재인 그 CMB를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서 고객사로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죠.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현대기아차 그룹까지 고객사로 보유를 하면서 점유율이 무려 70%에서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출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매출 포지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동차 부문 매출은 53%, 그리고 가전 부문은 46.7%의 매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동아화성 좀 뭐 저희가 어떤 공시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이 회사 네. 3월 12일 실적 정정 공시가 있었지만, 자, 실적 이야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실적이요. 잠깐 공시를 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자, 전기 대비 30% 이상 변동되면 무조건 공시하는 겁니다. 네. 자, 회사는 실적 공시 정정 다시 했는데요. 네. 자, 직전 매출액은 2,885억.
근데 올해 매출액은 2,617억을 했습니다. 한 9.3%가 감소했고 네. 자, 작년에는 10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23%가 증가한 13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 한 75.7%가 크게 감소된 24억인데 네. 자, 지금 원인을 좀 보죠. 자, 회사는 매출액,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소폭 감소했다. 네. 그리고 원가 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영업이익의 폭을 좀 증가시켰는데 네.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외화 손실 발생으로 이익이 감소했다. 자, 외환 손실로 뭐 한 80억 정도 감소한 요인을 보지는 않고요. 네. 자, 연결 재무제표상 자, 피투자법인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이 네. 영업의 비용 항목에서 이 손실 부분을 좀 반영한 것이다. 즉, 이 자체적으로 동아화성의 이 사업은 좀 잘 했을 것으로 좀 나름 탄탄하게 좀 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자, 영업 외 비용 항목에서 이 평가 손실, 지분법 손실 부분이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감소를 했는데 네. 영업이익이 좀 더 개선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동화성이 갖고 있는 이 사업적인 측면이 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네. 자, 이 회사는 자, 뭐 하는 회사죠? 딱 봤을 때? 딱 고무 제품을 좀 예, 전적으로, 고무 제품을 네, 그냥 제조하고. 고무 제품의 가스켓이라고 합니다. 네. 뭐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트럼 세탁기 이렇게 딱 문 열어요. 열면 이게 고무 패킹 돼 있죠. 맞아요. 이게 동화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자, 고무 패킹이고요. 자동차 우리 창문 열습니다. 네. 그럼 고무 라인이 쫙 들어와서 이렇게 있죠. 뭐 방진도 되고 뭐 누수도 방지해주고. 네. 자, 그런 이 엔진 룸을 좀 보호해주는 고무 가스켓이 모두 동화성에서 한 70%에서 90% 가까인 이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상당한 점유율이네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자, 이 회사가 네. 자, 수소차랑 전기차 테마에 엮였었죠. 맞습니다. 이 동아화성 실제로 그 수소 전기차 관련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요. 이 시장과 투자자분들의 상당한 관심을 좀 집중을 시켰는데 그 자회사죠. 이 동아퓨얼셀이 그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앞으로도 높은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공장 가동률도 함께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이 GMP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스켓 이 부분이 이 아이오닉 5에 납품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아주 주가도 분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이 수소차 전기차의 발전 사실 무궁하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죠. 네, 좀 앞으로 수혜 종목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최근에 우리가 작년부터 테슬라 관련 종목, 그다음에 네. 수소. 자, 니콜라와 이 테슬라 이 두 가지의 회사에서 네, 관련된 파생되는 회사가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 장비주, 맞습니다. 그다음에 완성차 종목까지 많은 매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착시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주말에 좀 공부 많이 했는데 네, 자, 수소차는 니콜라가 최고가 아닙니다. 아니죠. 자, 수소차의 기술력은요. 네, 현대차가 독보적이다라는 사실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정말로요. 네. 그렇군요. 자, 수소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 네, 그다음에 이 전기차의 이 환경적 요인이 좀 다른데 아, 자, 전기차가 네.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로 차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네, 지금같이 승용차 같은 좀 우리 사람들이 타는 네, 이런 자동차는 좀 괜찮은데 화물 트럭이라든가 버스 같이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는 네, 전기차 영역으로 할 이 수가 출력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차량은 수소 에너지 이 파트로 공고히 지금 이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네, 자, 이 사람이 타는 이 승용차 부분에서는 전기차 부분으로 좀 이게 나눠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오. 자, 증권가에서는 지금 전기차, 수소차에 관련된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모두 동아 화성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자, 동아 퓨얼셀이 지금 수소차 에너지 네.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지금 거의 구축해서 그랬죠. 가동률 97%의 와. 지금 이 시스템이 완료가 돼서 지금 곧 수주가 임박해 있다. 그런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동아화성이 최근에 이 아이오닉 5에 좀 납품한 네, 이 전기차 이 부품의 가스켓, 고무 가스켓이 또 들어가는데 네, 이 부분이 아이오닉의 한 70% 정도 이 점유율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전기차 이 GMP에 들어가는 이 부품의 어떤 수요 부분에 따라서 네. 동아화성의 어떤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적인 어떤
성장 실적은 좀 상회할 것. 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스몰캡 종목이긴 하지만 이 동화성이 수소차, 전기차의 어떤 섹터에서 네. 성장적인 어떤 측면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네.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동아화성. 네, 역시나 그 수소차와 전기차의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가치성 이런 부분들 잘 부합하는 종목이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네, 차트 한번 확인해 시간이 좀 볼까요? 되죠? 네, 차트를 네.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자, 뭐 동화성 뭐 일봉상 좀 보면은 네. 자, 뭐 거의 저점 영역대라고 좀 크게 없어요. 자동차 부품 관련된 특히 뭐 고무가스켓이 뭐 크게 고부가 가치를 좀 이게 가져오는 것이냐 네. 그런 이제 시장의 좀 우려도 좀 있는데 자, 이 실적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섹터, 새로운 어떤 테마에 들어가는 이 수주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회사의 성장 가치가 달라지고 돈이 들어오고 회사의 외형 가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에 네. 최근 1월 22일 최근에 뭐 1월입니다. 최고 신고가 영역을 좀 썼던 요 구간은요. 네. 자,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동화성도 네. 너무 테마적인 어떤 단기 매기 이 유의부에 따라서 이게 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네. 자, 탄탄하게 제가 이게 눈으로 보여주는 이 매수 구간은 네. 한 1,500원 정도가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지지선입니다. 네. 자, 1,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좀 우리가 모아가도 좀 괜찮은 전략인데요. 네. 자, 추세를 봤을 때, 요 구간이죠. 자, 요거인데, 네. 자, 12,000원에서 11,000원대. 자, 12,000원에서 11,000원 구간에 네. 그 매수 기회를 구간은? 준다면, 네. 자, 적극적 매수 구간을 좀 보여주고요. 네.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만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네. 홀딩입니다. 자, 실적은 올 상반기까지 새롭게 좀 구성이 좀 될 것이고 네. 동아퓨얼셀의 어떤 매출이 인식되는 이제 하반기부터 이 회사의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는 대목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반기보다는 3분기 또 4, 4분기까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자, 우리가 좀 모아가는 전략에서 스몰캡 종목이 좀 중형주 위주로 좀 선회하는 그런 흐름을 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12,000원을 이탈해서 11,000원 구간은 우리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상한 공시 두 번째 종목 동아화성 네, 매수 타점도 지정해 주셨는데요. 네, 역시나 그 12,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 12,000원에서 11,000원 선까지는 적극 매수 구간으로 추천을 해 주셨고 기보유자분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계속해서 홀딩에 가시면서 앞으로 반기 그리고 4, 4분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수상한 공시 네,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내용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우경제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로 함께 소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손용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골든타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상한 공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